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시장이 회복되는 그 비밀스러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뭐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답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순서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항상 똑같아요. 채권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그 뒤를 주식이 바짝 쫓아가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따라붙는 그림이죠. 이번 시간에는 왜 이 순서가 거의 법칙처럼 작용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정해진 순서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논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각각의 자산이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움직이는지 알고 나면요,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친구는요, 지금 당장 경제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드디어 좋아졌습니다. 이런 뉴스보다, 이제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도 끝이구나 하는 신호에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바로 돈의 힘, 즉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도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돈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딱 생기면 실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기 한참 전부터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실물 경제의 그림자 또는 선행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주자,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요, 사람들 지갑이 진짜로 두꺼워지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월급도 좀 오르고 일자리 걱정도 줄고 이제 집 좀 사볼까 하는 여유가 생겨야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선 둘과는 다르게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가장 묵직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정말 재밌는 건 이 세 자산이 바라보는 곳이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채권은 미래의 정책 방향을 보고요. 주식은 미래의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재의 경제 체력을 보죠. 바로 이 시선의 차이가 회복 순서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 에이, 설마 이게 항상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회복 순서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뼈아픈 역사를 통해 몇 번이고 증명된 패턴이라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과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위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무려 14%를 넘었던 1980년이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던 2008년이나 시장이 움직이는 대본은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고 나면 시장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요, TV 뉴스에서 이제 경제위기 끝났습니다. 모두 안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가장 똑똑한 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숫자는 꼭 기억해두세요. 6개월에서 12개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과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바로 이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을 직접 포착하기 위해 어떤 신호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여러분만의 경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계기판은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은행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의 가치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돌아설 때 바로 이때가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물가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깎여나가지 않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은 이걸 보고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드디어 먹히는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대시보드에 추가할 몇 가지 지표들입니다. 우선 생산자 물가를 보세요. 공장에서 떼오는 물건값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즉 소비자 물가보다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종의 물가 하락 예고편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 심리지수나 제조업 PMI 같은 지표들이에요. 이런 지수들은 보통 숫자 50이 기준선인데 50을 넘으면 경제가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 숫자가 50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바닥은 쳤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쫙 모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가장 먼저 희미하게 미소 짓는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순서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채권, 그리고 주식,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사이클을 읽는 눈이 훨씬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죠. 이 모든 드라마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난 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시작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할 때 주식보다 채권이 먼저 웃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복잡한 경제 사이클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이미 다음 사이클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다음 전환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